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2번째 강의 브랜드 자산을 통한 차별화.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산이 가지는 그 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라는 두 브랜드에 대한 기존 여러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 콜라라는 똑같은 상품 형태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사실 그 맛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더 선호하는 것은 이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 자산 덕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선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브랜드 자산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호 혹은 호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축적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부터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브랜드를 기억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 최초 상기도, 탑 오브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 어떤 보조 지표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샴푸 브랜드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브랜드가 몇 번 나왔는지를 측정을 해서 가장 먼저 답변한 비율을 조사를 하면 이게 바로 최초 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샴푸 브랜드 중에서 엘라스틴이라고 합시다. 엘라스틴 브랜드의 마케팅 팀이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 상기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몇몇 패널들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샴푸 브랜드 중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걸 말로 혹은 설문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엘라스틴을 가장 먼저 떠올리더라 라고 하면은 최초 상기도는 한 30% 혹은 0.3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비보조 인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조 인지도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위에 있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샴푸 브랜드 중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앞서 최초 상기도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쵸? 제일 처음에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몇 명이냐를 보는 것이다, 몇 퍼센트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비보조 인지도는 어떤 거냐면, 자, 맨 첫 번째가 굳이 엘라스틴이 아니어도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보조 자극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라스틴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소비자가 기억나는 대로 샴푸 브랜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려 샴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TS 샴푸, 세 번째로 도브 샴푸, 네 번째로 엘라스틴을 이야기했다라고 해봐요. 아무런 보조 지표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비보조 인지도에서 우리 상품을 이야기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보조 인지도, 이거는 보조적인 단서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 제공된 보조적 단서로 우리 상표를 기억하느냐를 살펴보는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도 같은 엘라스틴 사업부라고 해보면, 엘라스틴이라는 샴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브랜드를 기억하는 정도인데 이 브랜드를 기억할 때에도 순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장 먼저 기억하는 브랜드냐, 혹은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상품군들 중에 하나냐, 혹은 머릿속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광고를 접해봤거나 우리 상품을 한 번쯤 본 보조 인지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냐를 살펴보는 활동을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보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이미지 또한 브랜드 자산의 원천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 브랜드 이미지는 유리하고 독특하고 강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브랜드 연상과 같은 것이고 이는 브랜드에 관련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는 최초로 떠오른 상품만 구매하진 않는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상품들을 떠오르겠죠. 애플, 삼성, LG, HP, 델과 같은 다양한 상표들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삼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라고 해서 삼성 노트북을 무조건 구매하진 않겠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인지도라는 게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하나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단순히 우리 상표를 떠올리고 기억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상품을 구매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브랜드는 인지도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존재하려면 먼저 그 브랜드가 인지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도 테스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예라고 대답하거나 우리 상표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소비자들은 머릿속에 우리 상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7-8은 어떤 고객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해피밀, 빅맥, 생일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있었고 가격이 싸다 이런 것들이래요. 그리고 또 롯데리아가 여기 있죠. 롯데리아가 이렇게 있어서 또 같은 거를 물어봤더니 여기도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일단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 다양한 메뉴와 빠른 서비스라는 이 두 가지를 떠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빠른 서비스는 어떻죠? 그래요. 맥도날드를 소비자들이 떠올릴 때 연상할 때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빠른 서비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므로 맥도날드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맥도날드는 이 빠른 서비스와 같은 공통적인 것 말고 보다 독특한 이미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야 하는 하나의 이유에 집중해서 이를 명확하게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었던 포지셔닝의 개념과 상통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사례는 앞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독특한 이미지 이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해라 와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전이라는 포지셔닝 혹은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롤렉스는 당연히 럭셔리 브랜드로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 이미지를 굉장히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업의 독특한 이미지에 집중해서 포지셔닝에 성공한 브랜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가지 브랜드 이미지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와 포인트 오브 패러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경쟁 브랜드의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즉 다시 말해서 차별점이라는 거죠. 다른 상품과 우리 상품과 차별되는 그 지점. 자, 그리고 포인트 오브 패리티는 다른 상품과 동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차별점 한 가지만으로 고객들이 자사의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차별점에 집중해서 포지셔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차별점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차별점에 있어서는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그렇죠? 이 부분은 하나의 강점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에 있어서는 경쟁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와 패러티가 모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볼보를 보면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차별점은 어떤 거죠? 그죠? 안전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볼보가 어떤 차량의 스타일이라던가 엔진이라던가 차량의 성능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굳이 볼보를 살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뿐만 아니라 포인트 오브 패러티도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되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가 고객들이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여러 이미지들의 집합입니다. 그 집합들 중에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도 존재할 테고 포인트 오브 패러티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6판에서 여러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